165번입니다. 165번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나 질문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는 거 좀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교류전원에 어댑터 이런 거 있는데 여기 220V에 6V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거 무시하세요. 이런 거 변압기 구조인데, 특히 여기서는 220을 6V로 강압해주는 전압을 낮춰주는 건데,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교류전원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그림이 조금은 마음에 쏙 들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렇긴 한데, 자 여기 도선이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이 있고, 여기 뭐 있고 여기도 뭐 있고 한 다음에 또 갔다가 여기 또 뭐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뭐 있으면 좋겠고 한 다음에 도선이 이렇게 만난 다음에, 이게 약간 오해 소지도 있기는 한데, 자 여기 도선이 쭉 내려온 다음에 저항이 하나 이렇게 R5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쪽 도선은 전원에서 이렇게 나온 도선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건너뛰어야 됩니다.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다 하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교류 전원이 220V짜리가 있는데 요거 N1, N2번의 코일 감은 횟수를 서로 다르게 하는 이런 걸 변압기라고 하는데, 변압기가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대신에 이제 그것 말고는 또다시 교류 전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압력 바뀌는, 전압 바뀌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교류 전원이 있나 보고, 그렇단 얘기는 교류 전원의 극성이 이쪽이 플러스였다가 저쪽이 플러스로 되는 걸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류 전원이 플러스계에서 전류를 내뿜는 게 이쪽으로도 전류가 시작됐다가 이쪽으로 전류가 시작됐다가 이게 막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치를 지나고 나서 적어도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일정한 방향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이오드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에도 다이오드를 넣어 놓을 텐데, 확인 한번 해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란 한쪽이 P형, 한쪽이 N형, 요쪽에 도선을 연결해서 회로 속에 넣자라고 할 건데, 이걸 간단한 회로 기호로 만들 때에는 P형 쪽을 세모 표시해주고 N형 쪽을 짝대기 표시해줘서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려서 세모 화살표처럼 생긴 거,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 게 가능한데,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정류작용을 해서 거꾸로 가는 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자는 거고,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게 분필이 흰색이지만 까만색이라고 생각합시다. 실제로 회로기호 속에서는 이렇게 세모, 짝대기, 다이오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를 까맣게 또 칠을 해놓기도 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게 하기도 하고, 다 그냥 다이오드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이오드를 가나다 각각의 부분에 어느 방향을 P형으로 어디를 N형으로 해놔야지 여기서는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한번 한 바퀴 실제로 돌아보는 것도 뭐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봅니다. 만약에 지금은 플러스 극이 위쪽을 향한다라고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출발한 전류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갈라져서 흐를 수 있을 텐데, 갈라져서 흐를 때 이쪽 아니면 이쪽 흐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쪽으로 흐른 전류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갈라질 때는 이쪽으로는 못 가니까 100% 이렇게만 올 거다. 한 번 온 전류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건너뛴 다음에 다시 갈라지고 싶을 때, 요거는 한 번 왔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도선을 한 번 전류가 지나치게 되면
그 지점은 이제 도선을 지나가면서 전위가 자꾸 강하하기 때문에 전압 강하 도선 전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왔던 대로 다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오게 되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요거 터널 통과한 다음에 쏙 들어오는 게 전반적으로 가능하네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는 다 라고 표시한 부분에 요런 방향 전류가 흐를 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모양의 다이오드 표시되어야지 되겠다. 다음으로 거꾸로 됐을 때에는 자, 이번에는 아래로 전류가 출발을 합니다. 아래로 출발한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선생님 아까 이쪽으로 왔었잖아. 그거는 위쪽이 플러스일 때의 세트인 거고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을 때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간다고 본 다음에 자 여기 온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가려할 때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쪽은 다이오드 때문에 못 가니까 또 요렇게만 흐르게 된다 전류가. 그러면 그렇게 쭉 오던 전류는 또다시 저항을 왼쪽 방향으로 통과를 하고 그랬던 전류는 이렇게 와서 건너뛰어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는 못 가죠. 아까 전에 왔던 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전류가 가능해야 되겠다. 이런 모양으로 다이오드 설치가 됐어야 되겠다. 이쪽으로도 못 가버리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돌아오면 한번 흐르는 게 이제 완성이 되네요. 아까 잠깐 하다가 좀 마무리를 안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까 요렇게 흐르던 전류의 경우에는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요 노란색 연두색 방향으로의 전류는 가능해야 되겠다라는 요런 방향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저항의 전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느 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지도 몰랐었지만 다이오드 한 개가 요게 방향이 P형, N형 이쪽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러려면 전류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여기에는 맨날 왼쪽으로만 흘러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이것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다이오드가 거기에 흘러야 될 전류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정방향이 되는 거, 역방향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결정을 하면서 전류는 지금 전원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동안에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다시 한번 거길 또 지나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전류의 방향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그려보면은 약간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경만 좀 써주면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북 그리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165번이었고요. 174번으로 봅니다. 174번과 또 이제 이쪽 문제 보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할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오드의 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얘기할 내용은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깊은 내용으로서 교과서를 많이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PN 접합 다이오드이고 여기가 원잡가띠, 여기가 전도띠라서 요만큼이 띠틈이고요. PN형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게 각각 P형, N형 반도체구나, 불순물 반도체구나 그러면은 원잡가띠 부분에는 P형의 원잡가띠에 양공이 존재를 하게 되고 전자의 빈자리 내지는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N형은 원잡가띠가 가득 차 있고
잉여전자, 과잉전자가 전도띠 바로 밑에 뭐 새로운 띠를 만들면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전원 연결을 했을 때 P형 쪽에 플러스 극이, N형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도록 적절한 이런 전지를 연결하면은 여기서는 전류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고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가는 거. 근데 전자 입장에서 봅시다. 전자가 여기서 나가서 쭉 돌아서 여기는 가득 차 있으니까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자가 밀고 들어가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밀려서 전자가 이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전자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싶어 한다. 양공이 있네. 여기로 쏙 들어간다. 이걸 우리는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합한 전자 여기 또 양공 있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빠져나온 다음에 전자가 플러스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순환하는 게 가능하다. 그럴 때 여기 전자가 양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띠튼 만큼의 에너지 하강이 있었으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서 발산을 한다. 이걸 전지를 꽂아서 순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면은 빛이 나는 다이오드,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하죠.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잘못하면 헷갈릴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요. 똑같은 그림 다시 한번 그립니다. P형, N형 반도체 접합해 놓은 PN 접합 다이오드, 원자가띠, 전도띠, 전지 연결 아직 안 하고요. 여기에다가 원자가띠 P형에 양공 있고 전도띠에 N형 쪽에는 전자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전지 연결을 안 할 거예요. 전원 공급을 안 할 겁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빛을 비춰줘요. 자, 요것도 몇 가지 설명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빛을 비춰준다. 다이오드에다가 빛을 비춰준다. 또는 다이오드의 PN 접합부에 빛을 비춰준다. 또는 다이오드의 N형 쪽에, N형 반도체 쪽에 빛을 비춰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냥 다이오드에 빛 쬐는 거지. 뭐 대충, 다이오드의 PN 접합부에다가 특히 비춰줄 거야. N형 쪽에다가 비춰줄 거야. 그냥 상관없이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P형 쪽에 비춰준다. 굳이 그런 표현은 또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다이오드에 빛을 쬐어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접합부 부분에서 특히 접합부 부분에서 여기 P형의 원자가띠에 여기 전자들이 있었는데 전자들이 빛 받으니까 여긴 전자가 없는 겁니다. 전도띠니까. 요거는 아니고 요 N형 쪽의 전자까지는 아니고 여기 있었던 전자들이 빛을 받았으니까 들떠요. 오! 하고 이렇게 들뜹니다. 띠튼 만큼을 점프해서 올라가요. 근데 빛이 아직도 또 들어와요. 점프해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양공들이 생성이 되겠죠. 양공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점프해서 올라간 전자들이 너무 몰려있고 양공들도 너무 몰려있는 바람에 이런 표현을 또 쓰죠. 이렇게 전이가 된 다음에는 전기장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기장에 의한 확산이 전자는 N형 끝쪽으로 양공은 P형 끝쪽으로 각각 서로 멀어지며
각자 확산한다 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양공들이 여기 몰려 있다가 이쪽에는 양공들이 여기는 전자들이 워낙 꽉 차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양공들이 슬슬슬슬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얘들은 또 제대로 온다 밀려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전자들 역시 여기 전자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오이쿠 그러면서 이렇게 전자들이 밀려납니다. N형 끝쪽으로. 그래서 전자가 도선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확산돼서 밀려나서 N형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가봤더니 여기에서 오던 양공하고 또 만나요. 그러면서 아우 양공 빈자리 들어가야지 하면서 쏙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자 전이 밀려나서 돌아서 양공과 결합, 소멸, 전자 결합 또 전이 와가지고 빛 에너지 받아서 돌고 해가지고 전자가 순환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전지를 끼우지 않았는데도 다이오드에 빛을 비춰줬더니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빛만 비춰졌는데 내가 건전지, 배터리, 충전지를 넣지 않았는데도 빛 좀 이렇게 비춰주니까 막 전류가 흘러. 이게 뭐야? 태양전지죠. 이렇게 되는 게 태양전지의 원리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태양전지의 원리가 된다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이오드를 가리켜 광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발광다이오드 아니고 광다이오드. 이게 둘이 완전 거꾸로인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전지 넣어서 전류 흐르게 했더니 마지막으로 어쩌고 해가지고 빛이 방출. 요거는 빛을 비춰줬더니 막 전이하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전지가 없어도. 요게 상반된 순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름은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 또 하나, 그래서 전류가 제대로 회로에서 흐르고 있을 때에는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서 N으로 들어와서 P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지만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전류는 나와서 P형 반도체로 들어가고 N형 반도체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광다이오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전류가 P형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N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P형으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온 게 들어가야 정상 아닌가? 이건 왜 P형에서 전류가 나오지? 이상한 애가 아니라 똑같은 다이오드인데 이상한 애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순서가 전원을 걸어준다, 전류가 흐른다, 정류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방향, 전류 흐른다. 그랬더니 빛 나온다. 빛을 비춰줬더니 이 다이오드가 스스로 P형 쪽이 마치 플러스 극, N형 쪽이 마치 마이너스 극인 자체가 전지처럼 활동하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둘이 반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아니다. 서로 작동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4번 본격적으로 요 얘기 해보면은 지금 설명한 게 이제 다예요. 요거 보면은 여기 위아래로 해서 맨날 좌우 PN 이렇게만 하지 말고 위아래로 아래쪽이 P형, 위에 쪽이 N형 반도체인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도선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또 다이오드를 놓을 거예요. A, B라는 반도체, 어떤 게 P형인지 모르는 반도체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빛을 여기 N형 쪽에다가 비춰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라 그랬어? 빛을 다이오드에 비춰준다. 광다이오드는 PN 접합부에 빛을 비춰준다.
N형 반도체 쪽에 빛을 비춰준다. 모두 쓴다. 근데 여기서는 N형 반도체 쪽에 빛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는 빛을 비춰줘서 이걸 전원 역할을 태양전지처럼 쓰고 싶다라는 거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전자 전이에 의한 접합부에서의 양공과 전자의 쌍생성이 일어나고, 전자는 어디로 확산? 전기장에 의한 확산 어디로? N형 쪽으로, 양공은 P형 쪽으로 이렇게 각자 확산이 된다고. 자, 그래서 기억, 태양전지 안에서 요거 PN접합 다이오드,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역할이라고 그랬고요. 태양전지 안에서의 전자 이동 방향은 N극의 끝쪽을 향해서다. 이쪽 방향이 A 방향이죠. A라고 가리킨 방향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물어봤는데, 자, 전류라 그러면은 전자와 반대 방향 또는 양공 운동 방향이라고 봐야 되니까 양공이 나와서 이렇게 가서 한 바퀴 이제 돌 거니까 여기 있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광다이오드 태양전지에서 저항 여기 있는 그 LED 이쪽으로 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서술을 해야 되겠네. 니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넌 뭐니? 그랬더니 나는 나한테 전류가 제대로 흐르면 여기서 빛이 발생하는 발광 다이오드 역할을 할 거예요 라고 했으면은 똑같은 다이오드지만 여기서 비추는 빛에 의해서 이게 스스로 태양 전지로 작용해서 전류가 흐른 것이 여기서는 막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막히지 않아서 흘러서 빛까지 발생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전류가 들어갈 방향이 P형이어야 되겠다. B가 P형이고 A가 N형 반도체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다이오드가 동시에 두 개 쓰이는 회로, 이런 문제 뒤에서도 두세 문제 정도 더 있죠. 그런 것들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거 전반적인 설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N형 반도체여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다 해야 되겠네요. 175번도 같은 문제죠. 175번도 역시 PN 접합 다이오드, 저쪽에는 LED 역할로 할 다이오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비췄더니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문제였어요. 174번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179번. 179번에서 178번, 180번하고 두 문제에서 그 번호 옆에 글자는 이거 오타예요. 그냥 지우면 됩니다. 에너지띠 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말로 된 것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에너지띠마다 에너지의 폭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에너지띠라는 구조, 에너지 밴드라는 구조가 이 각자의 에너지 영역들이 남의 거하고 겹쳐서 확장되게 되는데, 확장됐을 때 얼마나 확장되느냐, 그래서 폭이 얼마가 되느냐, 그 에너지 밴드의 폭 자체는 모두 일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몇 번째냐 하는 것마다. 니은 상온에서는 부도체나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전도띠의 전자가 약간 존재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원자가 띠는 꽉 차 있으니까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를 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도체나 반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흘려. 왜 그러냐면 원자가 띠에 전자 있고 얘네들이 여기까지 차 있고 얘네들이 전이에서 전도띠로 가려고 했더니 그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원천 봉쇄되니까 그 다음에 전도띠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안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힘들다라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부도체나 반도체에는 특별히 전이하기 전에 전자는 없는 거냐? 라는 말인데 그게 아니다. 전자들이 아무리 반도체나 부도체라고 하더라도 절대 온도 0도, 0켈빈만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씩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온도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게 전반적으로 다이오드나 뭐 그런 그 P형, N형 각각 반도체의 전자들이 그 온도 때문에 들뜬 애들도 일부는 평상시에도
조금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들이 약간은 전도띠에 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전류 현상을 나타낼 만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유, 넌 그지냐? 돈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나 돈 하나도 없어. 그게 진짜 아무리 찾아도 뭐 통장 다 털어도 10원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털어봤는데 한 3,000원 있고 그러면 뭐 그지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도체, 반도체, 전자 있긴 있는데 별 의미 없을 정도로 전도띠에 있을 뿐이다. 상온에서. 다음 디귿. 하나의 에너지띠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냐? 자, 하나의 에너지띠. 자, 첫 번째 에너지띠, 두 번째 에너지띠, 세 번째 에너지띠. 요 각각의 띠가 에너지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띠 내에 똑같은 에너지띠에 속해 있는 전자들도 에너지 준위 값은, 정확한 그 값은 약간씩 다르다. 그 의미가 에너지 밴드, 영역의 너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모두 같다, 완전 똑같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디귿은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까지 보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들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고 관련 용어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까지였었고, 이어서 이제 자기장과 전류의 한자기장, 전자기 유도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쪽 부분부터는 앞에서 얘기한 용어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구나 하는 정도 수준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다시 뭔가 물리하는 듯한 느낌 들도록 식도 나오고 개념도 새로운 것도 나오지만 계산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쭉 지금부터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기장, 자석에 관련된 뭔가 자기적인 그런 장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이건 공간의 성질이란 뜻입니다. 자기적인 성질에 의한 공간의 뭐 어떤 특별한 성질, 이걸 전반적으로 자기장이라고 뜻해요. 자, 이 개념부터 알아보면은 이 장 개념부터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여기 막대 자석 하나를 갖다 놓읍시다. N극 S극이죠. N극 S극이 있는 이 자석에 크다란 게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제 자석을 하나 더 가져갈 거예요. 요거 빨간 게 N극, 파란 게 S극인 조그마한 새로운 자석이라고 합시다. 요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서로 밀고, 여기다 갖다 대면 또 서로 밀고 막 이렇게 당기고, 여기다 갖다 대면은 요게 이렇게 돌아가고, 요쯤은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런 영향을 받아요. 여기 자석을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종이, 나무 판자 이런 걸로 가려놔도 야, 너 저기 뭐 있는지 모르겠지? 그래도 끌려가기는 또 해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어떻게 얘네들은, 이 자석이라는 애들은 저쪽에 뭐 가림막을 설치해놔도 저기 자석이 있다, 끌려가자, 서로 끌고, N극 N극이야, 밀어 하는 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N극이네, 이렇게 끌려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도 저기 있네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갈까.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이 무슨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니고, 자석은 원래 자기 혼자서 존재할 때부터 이 공간에다가 자기장이라는 성질을 입혀놓는다. 자기장이라는 성질을 입혀놓는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자석이 걸려들면 마치 이게 뿌려놓은 그물에 걸리듯이 이렇게 걸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거나 밀리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뭣도 모르는 거야. 뭣도 모르고 그냥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향수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막 꽃향기처럼 이렇게 향수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좋은 냄새가 나네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얘가 일로 와 빨리 와 하면서 이렇게 잡아 끄는 게 아니죠. 근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나한테서 이제 향기를 이렇게 일으키도록 향수를 뿌려놨어 하면은 저쪽에서 좀 좋은 향기 나네 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치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막 코가 간질간질해 그래가지고 어우 재채기 무슨 냄새야 나 이거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가 직접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향기가 퍼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공간에다가 그냥 향기의 그물을 펼쳐놓은 것 뿐인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종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끌려오거나 밀리기도 한다처럼 비교할 수 있는, 그럴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향수, 향기의 공간을 여기서는 자기적인 공간, 자기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석 보면 알겠지만 자석 여기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여기가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석 근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석 근처에 자기장이 형성된 게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어 끝 이래버리면 좀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자기장을 문제를 풀면서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장을 적어도 문제 풀 때, 책에서, 문제에서는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력선을 그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을 그리자. 자기력선이라는 화살표를 예쁘게 그려보자. 화살표를 그린다고 방향성이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화살표 어느 방향으로 그려서 어떤 모양이 되도록 해야 되느냐? 원칙은 이래요. 이게 만든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자석, 시험자석, 나침반 같은 것들을 이 주변에다가 많이 가져다 놔봐요. 그러면 이거 영향받아서 이게 만든 자기장 영향받아서 그 자석이, 나침반이 돌아가서 N극이 향할 방향, 돌아가서 N극이 향할 방향, 돌아가서 N극이 향할 방향들을 모두 조사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 정도? 이게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화살표들을 하나하나 그린다기보다는 이것들을 쭉쭉 이어져서 큰 화살표들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 하는 것들을 너무 빽빽하게 그리진 않습니다. 적당한 밀도로 해가지고 적당한 개수를 잘 그려요. 선생님 적당히가 얼만큼이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너무 빽빽하면 그냥 까만 칠 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굽어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잘 그려줍니다. 이게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표현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자기력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대한 해석, 물리적인 해석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가상의 화살표인데, 그 화살표가 나타내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장이다. 자기력선이 나타내는 거는 자기장이다. 자기력선이 자기력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되게 권위 있는 과학자고 막 물리학자고 존경받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자기력선이란 말 쓰는데 그 말 지금부턴 자기장선이라고 바꿉시다 라고 제안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럴 힘은 없어요. 나 혼자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래? 그러면서 이제 좀 무시만 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력선은 사실은 자기장을 표시하는 거다. 실제 자기력은 구하는데 조금 더 연산을 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 물리 수업 교실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용어이지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용어나 표현들이 좀 나올 겁니다. 생소한 말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 거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 잠시 좀 보고 갈게요. 자, 큰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석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당겨지는 자기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서로 살살 당기다가 가까이 가면은 세게 당겨요. 서로. 둘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자기력이 그가 왜 여기서는 약했는데 여기서는 강하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받는 자기력이 약하고 강한 이유는 그 자기력을 주는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위치와 2번 위치가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가 큰지 작은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이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가만 보니까 자기력선의 밀도가 여기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여기는 또 어딨냐? 여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는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더라. 자기력선을 예쁘게 잘 그렸다면 특정 위치 자기장의 세기란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하는구나. 그걸 아예 그냥 정의로 써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자기장의 세기, 자기력선 밀도 B라고 사용하자라고 이제 쓸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 B 값은 자기력선 밀도 B 값은 얼마냐 그럴 때 자기력선 밀도 구하면 돼요. 밀도 단위 면적당 얼만큼이나 개수가 많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5제곱미터라는 땅 위에 사람들이 10명 있다면 1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은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씩 있는 거죠. 이런 단위 면적당 몇 명씩 있냐라는 게 이제 밀도니까 몇 명이 얼만큼에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해 주면 될 거다. 밀도, 자기력선 밀도. 내가 1번 근처에서 요만큼 면적을 잡아볼 거예요. S제곱미터. 여기에 자기력선이 몇 개 포함되느냐 요 개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자기력선의 밀도가 나오겠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특정 위치 면적에 이만큼 잡아야 3개, 이만큼 잡아야 2개밖에 통과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S제곱미터를 요 근처에 더 잡아봤을 때 몇 개 통과하냐? 자기력선 세보자 할 텐데 우리 물리에서는 자기력선 그 화살표의 개수를 센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기력선 밀도를 잴 건데 자기력선의 개수를 세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력선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자기력선 속이라는 값을 구하자.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자기력선 개수 한번 세보자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한 거 무식한 거야. 여기에 자기력선 속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리적으로 맞는 용어야 라고 할 겁니다. 자기력선 속 값을 구할 건데 자기력선 속이라는 말을 줄여서 자기선속이라는 말도 써요. 또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써요. 자, 그래서 특정 위치의 면적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값을 구하자. 그래서 면적으로 나누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
자기력선 밀도. 자, 이것도 이제는 자기력선 밀도라기보다는 자속 밀도를 구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쪽 공부하기 전에는 평생 안 들어볼 말들이 자꾸 나올 거라서 이런 것들 좀 용어의 개념을 이렇게 외국어 공부하듯이 굳이 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속값을 구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질량은 m 킬로그램, 속도는 v 미터 퍼 세컨드, 힘은 f 뉴턴 그랬던 것처럼 자속값도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야지 될 거야. 뭐로 나타내냐면 보통의 경우에 자속값 이거를 구하자라고 할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그리스 문자 파이입니다. F 발음이 나도록 해서 파이라고 읽으면 돼요. 소문자로 쓰는 거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파이 말고 파이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그리스 문자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파이 값을 구할 건데 S 제곱미터라는 면적의 내부의 자기력선 개수 개념인 자속값 파이를 구하자. 파이. 이것도 단위가 있어야죠. 이것도 단위. S 제곱미터, F 뉴턴 막 이런 것처럼 파이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단위가 이렇게 돼요. WB 대문자 소문자 이게 하나의 단위예요. 뭐라고 읽냐면 자속이라는 물리량의 단위로서 사용하는 웨버라고 읽는 그런 단위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자기력선 개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요렇게 자기력선 하나 둘 셋 이게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만큼을 하나 둘 세 개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자속값 3웨버야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내가 그린 방식에 의하면 자기력선 하나당 대략 2웨버씩을 표상한다라 그러면은 10제곱미터에 3웨버의 자속이 형성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용어, 개념, 표기, 단위 다 굉장히 새로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적당한 면적 속에 몇 웨버의 자속값이 내부, 요 옆에서 스쳐가는 건 필요 없어요. 통과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서 B는 S분의 파이. 그러니까 B는 S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BS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이 B라는 거, B 자기장의 색이 자속밀도라고도 쓸 건데 이 B 값의 단위가 뭐냐 하면 단위가 두 개예요. 자기장의 색이 자속밀도는 웨버 퍼 제곱미터 단위를 쓰면 되겠네. 근데 요거 대신에 똑같은 단위로 요것도 쓸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0.7 웨버 퍼 제곱미터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0.7 테슬라구나. 이런 표현도 쓸 거예요. 테슬라라고 읽는 단위 이렇게 쓰는 것도 자기장의 색이 자속밀도를 표현하는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옛날 학생들은 옛날에 좀 전에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거 웨버 퍼 제곱미터 테슬라야 이러면 뭐 다 외우기 바빴는데 요즘 학생들은 테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테슬라 하도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그 회사가 너무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는 테슬라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부터 생각나죠. 이게 자속밀도, 자기장색의 단위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먼저 보고 예를 들자. 자, 130쪽.
자기장, 박스 안에 자기장, 자기력이 미칠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적 성질, 자기력선, 특정 위치에서 자기장에 의해서 거기에 갖다 놓은 자석의 N극이 어디로 향할 건지 그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타내는 화살표. 우리는 자기력선 개수를 셀 때 자기력선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짚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속값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속, 자기선속, 자기력선속 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B로 표시해서 웨버 퍼 제곱미터 또는 테슬라라고 읽는 요 단위를 쓰는데 1웨버 퍼 제곱미터가 그냥 1테슬라예요.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냥 길어서 짧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자속 몇 웨버냐? B 테슬라 자기장 속에서 S 제곱미터만큼을 통과하는 건 몇 웨버냐? 파이는 BS다. 또는 B는 S분의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자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내가 별도의 문제로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도 되게 쉬워요. 자,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는 자기장을 상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요만큼이 2제곱미터래요. 그러는데 지금 2제곱미터의 내부에는 자속값이 0.6웨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라고 치면은 이제 요걸 그대로 따가지고 어떤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곳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번에는 요만하게 요게 3제곱미터라는 면적을 한번 잡아봤어요. 자, 여기에서의 자속 표현에 따르면은 내가 3제곱미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내부에 왜 이렇게 분필이 없냐? 여기의 자속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표현을 따르자면 내가 이렇게 잡은 3제곱미터 부분의 자속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겠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2제곱미터에 자기력선 3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력선 3개라고 안 하고 0.6웨버라고 그 개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통과하는 거 5개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 내부 자속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다? 1웨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선생님 갑자기 1웨버가 왜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3개로 표시는 했지만 이걸 보고 0.6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력선 한 개당 대충 0.2웨버씩 표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뭐 이게 3제곱미터인가 보지. 5개네. 0.2웨버씩을 대표하는 어떤 자기력선 5개에 표상되는 그런 만큼의 자속 1웨버가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러면은 이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라고 그래야 되겠다? 요 정도로 조밀조밀한 자기장의 세기는 몇 테슬라라고 그래야 되겠다? 3분의 1 테슬라. 3제곱미터에 1웨버가 자속으로서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3분의 1 테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계산 연습 문제 아니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는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영역에 자기장을 형성을 해놨는데, 자, 요거 칠판 같은 영역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어요. 저쪽 방향으로 통과를 하고 있어요. 저쪽 방향인 게 이렇게 꽂히고 있으면 이거 그리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자기력선도 있으신데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력선은 X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X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요 영역에 현재 들어가는 자기력선에 의한 이 내부에 형성된 자속 밀도가 2테슬라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현재 2테슬라예요. 그리고 이게 요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2m, 3m 그래서 이 박스 네모칸이 6제곱미터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는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표시는 X자 15개지만 상관없어요. X자 15개에 해당하는 여기에 자속값 파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내가 물어본다면 파이는 얼마일까요? 네,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박스야. 2m, 3m, 6제곱미터야. 여기가 균일한 자속 밀도 2테슬라가 형성이 돼 있어. 자,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값은 얼마일까요? 파이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12웨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요런 면적이 S가 이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 자기력선이 빽빽한 정도가 1제곱미터당 2웨버 비율로 그게 2테슬라죠. 그러니까 총 6제곱미터에는 16배 12웨버에 해당하는 자기력선들이 여기 통과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선생님 X표 15개인데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다니까. 저런 자기력선 자체는 등고선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도를 그릴 때 등고선 한 줄 한 줄 한 줄 간격이 10m 나타낼 때도 있고 100m 나타낼 때도 있고 5m 나타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기 좋게 적당한 수치값을 주는 것 뿐인 거지 이거 하나가 실제로 의미하는 자속값은 이러면 12웨버인 거야. 파이는 BS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워낙에 요거는 접하기 힘든 용어라서 나도 수업 시간 아니면 이 용어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요것들 예도 살짝 들면서 설명이 약간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거 131쪽에서 확인해 봅니다. 앙페르 법칙,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 법칙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좀 전까지 우리는 자기장 개념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장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었냐? 다시 봅니다. 여기 자석을 갖다 놨더니 그 주변에 새로운 자석을 가지고 온다면 이게 돌아가고 밀리고 끌려가고 막 이러더라. 그게 얘가 만든 자기장 때문인데 그럴 때 여기다가 갖다 놨던 자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자기력선을 그리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력선이 막 이렇게 그려질 수 있었는데 130쪽에 보면 그런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도 1, 2, 3번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죠. 자기력선을 그릴 수 있었는데 자, 우연히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도선이 있는데 전선 쭉 이어서 저기다가 전원 그래서 스위치 눌렀더니 전류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스위치 띵 눌러서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가져갔던 자석이 돌아갔다가 스위치 떼면은 다시 북쪽 가리키고 막 이러는 또 누르면 또 하고 어쩌고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 자석을 갖다 놔야 그거 영향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할 텐데 나는 자석 갖다 놓은 적도 없는데 회로를 작동시키면 그 회로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서 이게 갑자기
웽 이렇게 돌아가더라. 아, 이게 왜 그러지 고민을 하다가 왜 그러지가 아니라 진짜 자석, 그 묵직한 거, 돌덩어리 같은 거, 쇳덩어리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그 자석이 아니더라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석처럼 또 다른 자석이 돌아가거나 끌려가고 밀려날 수 있을 자기력을 받을 공간의 성질, 자기장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우연히 발견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류가 흐른 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자석의 N극을 어디로 돌려놓느냐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도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하나는 직선 도선, 그리고 원형 도선, 그리고 코일이라고도 부르고요. 솔레노이드 도선이라는 거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냥 코일, 일상용어로서는 용수철 생각하면 됩니다. 맹맹맹맹맹 이렇게 감겨져 있는 모습,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 이런 막대 같은 거 넣을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감겼다는 거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쭉 멀리까지 가서 전원 연결해서 여기에 전류가 윙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전원 연결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I암페어 흐르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감은 다음에 요거 여기 전원 연결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냥 도선만 이렇게 휙 감아놓고 쭉 늘여놓고 전류만 흐르게 쓸 뿐인 건데 이 근처에다 자석 가져가면은 자석이 전류 흐를 때 N극 방향이 쑥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가리킬 자석의 N극 방향을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화살표로 나타내 봤더니 그렇게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기력선을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걸 그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 법칙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뭔가 길쭉길쭉한 것의 방향을 왼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거꾸로 돼요. 뭔가 길쭉길쭉한 것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나타내면서 뭔가 빙빙빙빙 도는 방향을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쪽 말고 이렇게 쥐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쓸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자, 여기서는 전류가 길쭉한 도선 따라 흐르고 있죠.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줘요. 그러면서 나머지 손가락이 휘 감는 방향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이 방향이 자기력선 그리는 방향이에요.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 더 큰 자기력선도 주변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선이 이렇게 길다란 게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도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전류 흐르는 방향을 자꾸 이렇게 잡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기력선들을 여러 개 이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다음에 전류 흐르는 데다가 자석 가져가면 여기 N극입니다. 빨간 거. 여기다 갖다 넣으면 얘 때문에 N극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다 갖다 놔도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입체적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긴 하고 특정 위치에 자석 갖다 놨을 때 N극이 돌아가서 향해 있을 방들을 쭉쭉 이어서 그린 화살표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다음 원형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저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칩시다.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길쭉길쭉하게 흘러요? 뱅글뱅글 돌면서 흘러요? 뱅글뱅글 돌면서 흐를 때에는 이번엔 오른손도 전류의 방향을 요걸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때 엄손가락이 저쪽을 가리키죠? 이번엔 전류가 4개 손가락 방향이었으니까 엄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돼요.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뜻에서 X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뿅뿅뿅 들어가는 거예요. 원형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감아줬을 때 밖으로 나오는 자기력선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점 찍어주면 돼요. 점을 찍어주거나 점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형성됐을 화살표인 자기력선이 3차원적으로 나온다,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렸고요. 다음 솔레노이드라고 그랬죠? 솔레노이드 도선이 이렇게 감긴 데를 따라서 전류가 흘러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가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코일 부분에서 전류가 제법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럼 그 방향을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 이렇게 잡아줘요. 그랬을 때 엄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이번에는 전류가 또 이거니까 이게 자기장 방향 되겠네. 자기장 방향 이쪽이다 라는 거를 화살표 이렇게 쭉 그어줘요.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이게 또 내부 자기장 방향을 그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의 적당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오른손 법칙을 써서 그 전류에 의한 빈 공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의 화살표 방향을 그리는 그 용법을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린 자기장에 대해서 그 자기력선을 또 그리고 또 그려야 돼. 야, 너무 빽빽하잖아. 자기력선이 빽빽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자기장을 세게 만들진 않았어. 듬성듬성 그려. 훨씬 많이 그려야 돼. 빽빽하게 그려야 돼. 라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문제에서. 그런 각각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 값을 구하자. 자, 각자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 외워줍니다. K R분의 I K R분의 I K N I 자, 이렇게 써줍니다. 직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할 때 K 또는 K 프라임, K가 좀 달라서 숫자인데 상수인데 이게 달라져서 K 프라임, K2 프라임을 쓴 거고요. 이것들은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비례 상수예요. 숫자입니다. 숫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뭐 이런 뜻인데 뭐 이건 안 외워도 되고요. 자, 131쪽에도 그대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어요. 첫 번째, 직선도선 근처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어디에서 몇 테슬라냐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데나 다 구할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구할 때는 이 직선 도선까지의 최단거리, 여기서 구할 때는 직선 도선까지 최단거리, 직선 도선의 최단거리, 직선 도선까지의 최단거리를 R값, R미터라고 그랬을 때 전류 I 암페어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그 위치에 K R분의 I 테슬라라는 자기장을 형성을 한다. 이 점, 요 점에다가 자기장 형성을 할 때는 크기는 이러하고 방향은 기껏 구한 오른손 법칙에 의한 자기장 방향,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적당한 거리, 전류의 색이 여기서 나오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과 크기를 함께 구해줘요. 특정 지점 자기장의 세기 구해라. 그 지점 공식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까지 함께 구해줍니다. 다음 원형도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몇 테슬라인지 구할 건데 I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 될 거고요. R 값은 원형도선의 반지름이에요. 이상한 데까지의 거리 그런 게 아니라 원형도선이니까 원형도선 반지름 R미터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원형도선에서 이런 식으로 구한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 값은 요거는 딱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어디냐면 바로 원형도선 중심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원의 중심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으며 지금은 원형도선 중앙에서 적당히 K 반지름 R에 의한 R분의 I 테슬라가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겁니다. 요런 데는 안 구해요. 여기도 안 구해요. 아,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솔레노이드는 또 조금씩 달라요. 솔레노이드 전류가 I암페어 흐르는 솔레노이드는 내부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긴 데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내부 형성이 되네. 그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구하기는 할 건데 K, NI 테슬라구나 해가지고 전류가 I암페어 흐를 때 이렇게 감겨 있는데 감긴 반지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물어보질 않아요. 뭐냐면 이게 크게 감기든 작게 감기든 전류의 세기만 똑같으면은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다는 얘기고 대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N값을 물어보는데 N값은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 단위 길이당 감긴 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촘촘히 감았냐라는 겁니다. 단위 길이당 감긴 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감겼는데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요게 50cm다라고 하자. 그럼 이때는 N값을 얼마 써야 되겠다고? 10번이다 라고 해야 되겠다고. 항상 단위 길이, 단위 면적 이런 것들은 1제곱미터, 1미터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단위 시간 1초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0.5m 50cm에 걸쳐서 5번 감겼다라고 쓸 수 있다면 요거 N값을 10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K2 프라임은 2 곱하기 10에 4 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제곱 이런 숫자를 또 넣긴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방금 전에 원형도선에서 공식 따라서 구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 중앙 부분에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구한 솔레노이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요것의 자기장의 세기 이런 공식 따라서 구한 거는 어느 부분의 자기장의 세기냐면 이런 솔레노이드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의 세기예요. 내부 모든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할 겁니다. 솔레노이드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 감긴 부분
가운데 축 지점들 아니에요. 이렇게 감겨 있으면 그냥 뭐 여기에서 이 내부의 모든 부분에서의 어디서나 일정할 균일한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숫자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공식의 모습도 비슷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거나 비슷한 역할을 할 것도 같은데 공식 자체가 달라지거나 그랬을 때 나타난 이렇게 구한 값이 어느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내가 구해서 찾은 거냐라는 의미들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요거 구분을 해 달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131쪽, 132쪽에 이런 손가락 그림, 그리고 이렇게 구한다, K 값은 얼마다, 이런 것들 공식과 함께,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는 공식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제 K 값,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에서 활용할 때는 얼마 값을 써야 되는지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이 공식의 모습, 그 들어간 숫자들의 의미,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법칙 활용하는 거 정확하게 요거 또 연습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될 건데 요거까지 정확하게 돼 있어야 이어지는 전자기유도 또는 자성 이런 거 얘기할 때 덜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 워낙에 용어가 생소하고 미세한 차이들 정리하는 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세하게 얘기한 감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힘들 테니까 잠시만 좀 쉬었다가 이어서 뒷내용 볼게요. 쉬었다 갑시다.